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확진자와 중증자 추이 등 4가지 방역 기준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주의가 더 필요한 일부 장소는 일반 지역과 분리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새로 마련된 실내 마스크 정책 기준을 고려할 때 1월 말쯤엔 권고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문제와 함께 논의했던 확진자 격리 기간과 관련해서는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코로나 수치 발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이달 들어서만 2억 5천만 명가량이 감염됐다는 타이완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유출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회의 문건을 인용한 보도인데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2억 4,800만 명이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41.9명으로 전주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상황이 안 좋은데 7세에서 12세 의심 환자는 전주보다 70% 넘게 증가했고 13세에서 18세의 경우 유행 기준의 27.5배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나온 막대한 양의 오염된 흙을 건설 공사 등에 써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도쿄 등 3개 지역에 이 흙을 보내 화단 등으로 만들어 보고 방사선 영향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인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중대본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감소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의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 이하,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고령자 개량 백신 접종률 50% 이상 등의 평가 지표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 주간 환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발생은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 개량 백신 접종률은 27.4%에 그쳐 4개 지표 가운데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1개의 기준만 충족한 상황입니다. 4개 기준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1단계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단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2단계 의무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착용 의무가 남은 곳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됩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시점과 관련해 1월 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겨울철 유행이 1월 중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한 뒤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시점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 청장은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설 연휴 이후 이르면 1월 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일부 지자체들도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 가운데 하나인 확진자 7일 격리는 당장은 조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여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요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7일 격리 의무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 청장은 의료인 감염 시 3일 격리로 축소한 건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여서 그 정도의 격리가 필요하고 외국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국가는 5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격리 의무를 축소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늘어 의료계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이달 들어 2억 5천만 명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사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날 인터넷에 유출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회의 문건을 인용해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2억 4,800만 명이 감염됐으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7.56%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21일 오후 리빈 부주임이 주재한 위생건강위의 코로나19 감염 환자 의료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에서 국가질병통제국이 보고한 것이라고 매체는 소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달 들어 베이징과 스촨성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감염됐으며 텐진과 후베이, 허난, 후난, 안후이, 간수, 허베이성도 감염률이 20에서 50%에 달했습니다. 미중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22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두고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투명성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일주일간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1.9명으로 전주에 30.3명에서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특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3세에서 18세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35명으로 유행 기준의 27.5배에 달하고 7세에서 12세의 경우는 일주일 사이 1000명당 58.9명에서 101명으로 70% 넘게 뛰었습니다.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 4.9명입니다. 북극 한파가 절정을 이루면서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기상청은 상층 온도가 영하 48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며 설악산 기온이 영하 26.3도, 철원도 영하 16.4도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 영하 13.7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체감 온도는 영하 22.3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늘을 정점으로 조금 약화하겠지만 다음 주까지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 중심으로 최고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쌓였고 제주도 산간에는 하루 사이 3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리며 총 적설량이 80cm가 넘고 있습니다. 눈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아침까지 강하게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서서히 약해지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설에 유난히 눈이 더 많이 내리는 지역이 전라북도 지역인데요. 네, 해안가뿐 아니라 동부 산악 지역에도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말 그대로 눈폭탄이 떨어진 다음 날 아침. 중무장을 한 할아버지는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붕이 견디지 못할까 봐 수시로 눈을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집 마당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폭설의 깊이는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어이구 이거 다 쌓인 거예요. 여기는 제대로 그냥 너무 많이 왔죠. 무릎을 넘어버린 폭설의 깊이는 허벅지까지 빠질 정도.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내가 어려서 이런 일도 없었는데 처음이에요. 좌우지간에. 그칠 줄 모르는 눈. 눈이 내리는 가운데 드론 카메라를 상공으로 띄워봤더니 세상은 온통 눈천지입니다. 하얀색 이외의 색깔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헛바퀴만 도는 차량. 도로 상황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곳곳에서 제설 작업에 안간힘을 써보지만 너무 많은 눈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전 직원들이 한 7시 40분경에 나와가지고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눈을 치웠고요. 치워도 끝이 없네요. 폭설에 임실 지역 10여 개 학교는 휴업을 택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170여 곳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임실과 순창 등 동부 산악 지역, 그리고 정읍,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 가릴 것 없이 전북 지역 곳곳에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보통 이곳 전주 도심은 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요. 이번 폭설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 차량이 추가로 투입되고 야간에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이렇게 제설 작업을 이렇게 해주더만 여기 전주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잖아요. 시민들 편의를 봐서 좀 일찍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불편하더라고. 사실상 모든 공무원에게 총 동원령이 내려져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간헐적으로 때로는 집중적으로 야속한 눈발은 계속 이어지고만 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한파를 동원한 기록적인 눈폭풍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1억 명 이상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행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빙판길 사고와 눈길 고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거센 눈보라에 공항에 있는 비행기 모습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기 버거울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폭설이 내린 도로 곳곳에는 눈길 사고를 당한 차량이 눈에 띕니다. 한파를 동반한 본격적인 눈폭풍이 1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국을 본격적으로 덮칠 전망입니다. 미국 몬태나주의 일부 지역은 이미 영하 46도를 기록했고 뉴욕주 북서부 버팔로는 최대 91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번 눈폭풍은 역대급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전역에서는 22일 하루에만 2,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23일에도 1,800여 편의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So actually I was supposed to fly out yesterday, but I got a text message saying that my flight had been canceled completely. Yeah, I was supposed to be home yesterday. 미국 국립철도여객공사 암트랙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노선의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눈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Please take this storm extremely seriously. And I don't know whether your bosses will let you, but if you all have travel plans, leave now. Not a joke. 야외에서 혹한과 눈폭풍의 직격탄을 맞는 노숙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ny extreme weather can be really difficult if you're having to live outside, particularly with the cold. One of the things that can be dangerous is people can be laying on the sidewalk or sleeping outside. 유례없는 강력한 눈폭풍에 크리스마스 주말을 포함한 미국의 연말 연시가 최악의 연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나사의 무인 화성 탐사선이죠. 인사이트호가 지난 21일에 인퇴를 했습니다. 화성에 착륙한 지 4년여 만에 임무를 종료한 겁니다. 인사이트호는 당초에 2018년에 발사된 이후에 2년 동안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었는데 이 목표 기간이 지나고도 2차례 임무 기간을 더 연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나사가 인사이트에 메시지 2건을 보냈지만 인사이트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에 나사는 인사이트에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전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임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체의 태양 전지판에 화성 먼지가 쌓이면서 충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화성은 모래 먼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2004년에 화성에 착륙했던 오퍼튜니티호도 2018년에 화성 먼지 폭풍으로 동력을 아끼기 위해서 동면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좀 짠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요. 지난 4년간 인사이트가 거둔 성과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인사이트는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을 찾아왔던 기존의 탐사선들과는 다르게 화성의 지각 구조와 열분포 등 화성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네. 인사이트의 지진계는 지난 4년여 동안 이 1,300건이 넘는 화성 지진을 잡아냈고요. 규모 5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화성 지진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지하 5m 깊이에 화성의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열 측정기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 토양의 마찰력이 예상보다 약해서 50cm도 채 파고들지 못하면서 지하 열을 측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나사는 이제까지 인사이트의 데이터가 이 화성뿐만 아니라 지구 등 다른 암석 천체 연구에 큰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인사이트에게 좀 고생했다는 말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4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15차 UN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196개국 대표들이 앞으로 달성할 23개 목표를 담은 이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는데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공공과 민간 재원을 통해서 연 2천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 가운데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를 또 2030년까지 매년 최소 300억 달러를 각각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30x30 목표입니다. 현재는 육지의 17%, 또 해양의 10%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구 표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이 UN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이나 육지에 대해서 자체 법률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해양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담당하고요. 이곳에서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유 수면의 구조를 변경을 하거나 해수 수위나 수량을 늘게 하거나 줄이게 하는 행위들이 제한이 되고요. 또 공유 수면에서 모래나 규사,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다만 이런 협약에는 강제성이 없거든요. 이 합의된 내용을 어기더라도 페널티가 따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기후회의나 이런 생물 다양성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어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을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더 넓히겠다라는 건데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방안도 논의돼야겠습니다. 자, 이제 3위 소식이죠. 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총 R&D 투자 비용은요 102조 1,35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규모로만 따져도 전 세계 5위 규모인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서 기초 연구에 투자한 비중이 14.8%였는데요. 이 20% 안팎을 차지하는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인데 미국과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셈인데 국내 R&D 투자 재원이 주로 민간에서 조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체 투자액 가운데서 민간과 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이 78조 403억 원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한 겁니다. 나머지 23.6%가 정부 공공투자였습니다. 또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가 이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를 차지를 해서 이 연구개발 활동이 상위 기업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는 이 연구개발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네, R&D 투자가 눈부신 성과로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우주개발 사업의 밑그림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발사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지역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하기로 했고요. 민간 기업이 개발한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한 민간 발사장도 따로 구축이 됩니다.
또 항공우주기업이 밀집한 경남을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하고요. 항우연 등이 있는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 4,223억 원을 투입해서 초소형 위성을 개발을 하고 또 지상 시스템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또 그동안 유동적이었던 누리호 3호기 발사도 내년 5월로 확정적으로 잡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까지 한국 우주 개발을 이끌어온 항우연에서 내부 직원들이 보직을 사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항우연이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로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핵심 인력들이 사퇴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항우연은 지난 12일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 내 팀 조직을 폐지했고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단 등을 둔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면서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이 부서장들과 함께 사퇴서를 제출했고요. 또 나로 우주센터의 오코남 센터장도 보직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고 본부장은 항우연의 조직 개편이 수족이 모두 잘린 형태라면서 이런 체계로는 누리호 3차 발사 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를 불과 5개월여 앞두고서 항우연 내홍이 불거지면서 누리호 발사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과학도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미국에서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가 달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17일 달에 근접하면서 이 달 중력에 잘 포획되도록 속도를 시속 8,000km에서 시속 7,500km까지 낮추고 또 자세를 바꾸는 첫 번째 진입 기동에 성공을 해서 진정한 달 궤도선이 됐다는 건데요. 네. 이후에 추가로 진입 기동을 하면서 궤도를 미세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모두 5차례의 진입 기동이 예정돼 있는데 이 모두 정상적으로 끝나게 되면 다누리는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인 임무궤도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달 임무궤도 안착의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는 28일 마지막 진입 기동 후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오는 29일에 확인이 될 전망입니다. 네. 곧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텐데 본격적인 임무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임무궤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 비행을 2달 정도 하게 되고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달 표면을 관측하고 나사와 우리나라의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기도 하고요. 또 지구와 달 궤도선 사이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재생하는 우주 인터넷 기술도 세계 최초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다누리의 임무는 일단 내년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내년 2월쯤에 다누리의 연료 잔량에 따라서 임무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행될 본격적인 임무 전에 올해 아직 진입 기동이 남아 있는데요. 올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나온 막대한 양의 오염된 흙을 앞으로 건설 공사 등에 쓸 계획입니다. 재활용에 앞서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이 흙을 다른 공원 등에 묻어놓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저장시설에 쌓여있는 제염토입니다. 2011년 원전 사고 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오염된 흙을 퍼내 모아둔 것으로 도쿄돔을 11번 채울 만한 분량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안에 남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면 공공공사 등에 쓸 계획입니다. 재활용에 앞서 환경성은 도쿄 등 3개 지역에 이 흙을 보내 방사선 영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도쿄 신주쿠 교엔에도 10톤을 가져와 묻은 뒤 다른 흙으로 덮은 화단을 만들어 시험할 계획입니다. 汚染されてしまった土みたいなものがどれくらい危険なのかを把握できてないのでちょっと不安っていうか怖い。日本全国のどこかでそれを肩代わりしていくっていうのは必要なんじゃないかなと。 방사선 영향 시험 대상인 또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그 앞에서는 오염된 흙을 확산시키지 말라는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1500の住民だけで日本の鮮度を広げていいか広めないかを決めようっていうことですね。今日はわかります？ 오는 2045년까지 제염토를 모두 처분할 계획인 일본 정부는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再生利用の本格化に向けては県外での実証事業というものが重要になってまいりますので、その実施にあたりましては地元の皆さんのご理解というものが欠かせ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후쿠시마 사고에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일본 정부는 원전을 새로 짓고 사용 기간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일본의 원전 정책도 대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 등 경유차 저공해 사업 대상을 현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합니다.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5등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시는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대기 오염물질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쯤 공고할 예정입니다. KT와 LG U+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확정돼 두 회사는 이제부터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KT와 LG U+에 대한 제재 처분 이후 청문 절차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지만 두 회사가 별도 이견을 내지 않아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T에 대한 제재 처분도 확정돼 SKT는 내년 5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조건인 15,000개 장치 구축을 못할 경우 그 이후 할당이 취소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8GHz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해 내년 1월 중 신규 사업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와중에 법정 최고금리를 오히려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20%에 달하는 법정 상한 금리로도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넘어야 할 문턱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검색만 하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출 중개 사이트. 게시판엔 15만 원 소액 대출부터 당일 대출을 급하게 구한다는 절박한 사정들이 수두룩합니다. 대부업체의 문턱을 넘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채업자가 원금의 2배 가까운 이자를 요구하며 내민 손을 덥석 잡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최고 27.9%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 7월 최고금리 상한을 20%까지 낮췄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이미 20%에 가까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던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떼일 위험이 큰 만큼 신용이 낮은 이들에겐 대출할 때 이자를 더 높여야 하는데 법정 상한에 막혀 그럴 수 없으면 아예 대출을 중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23만 명이, 2%포인트 오르면 69만 2천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 법정금리 상한을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입니다. 주로 취약계층이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 시장에 참여하고 또 이들 중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임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롤오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가뜩이나 고금리 시대에 법정 상한을 높이는 셈이어서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또 금리 인하기엔 얼마나 신속하게 내려갈지도 의문입니다.
금리가 인하될 때라도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시기에 금리를 더 올린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고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을 줄이고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공공 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여야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0에서 2세와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장애인 취업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은 늘렸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를 확대해 대출 부실은 막기로 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 작물 직불 사업 예산과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지키겠다던 핵심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에선 여당에서 강조하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며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됩니다.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 원, 정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상속세법 중 쟁점이던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으로 높였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기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정부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도 평균 8.9% 오르게 됐습니다. 네, 과잉진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보험사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60대 A씨는 최근 관절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가장 먼저 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치료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광고로 접한 병원에 전화해 치료비를 물어봐도 실손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답변은 좀처럼 듣기 어려웠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많은 돈을 지불하다 보면 실손보험료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달에 약 40%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줄줄 새는 보험금은 실손보험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병원의 과잉진료나 환자의 의료 쇼핑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6명은 1년간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대신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도수치료 그리고 조소체 인구수정책 등 상위 5개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수 치료비는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 금액이 1,000원에서 170만 원까지 무려 1,700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이 매년 100%를 넘어서고 적자도 쌓여가면서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제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서 축소된 그 수익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비를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급여를 이제 창출하는 비급여 풍선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등 처음부터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많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가 적은 대신 쓰는 만큼 내는 구조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또 정부와 업계에서 여러 협의체와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하지만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2025년 경북 구미에서 열립니다. 네, 인구 520만의 중국 샤먼시를 따돌리고 유치를 확정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인천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15,000여 명이 들어설 수 있는 구미 시민운동장. 2025년 이곳에서 아시아 육상 최강을 가리는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구미는 중국 남부 항구 도시인 샤먼시와 마지막까지 경쟁한 끝에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인구 520만의 샤먼시는 중국 5대 경제특구로 자본력을 내세웠지만 육상 인프라와 코로나 대응 능력 등을 강조한 구미가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많았습니다.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조건, 아주 인프라가 우리 구미시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육상대회가 열리는 건 지난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세 번째, 기초단체로는 처음입니다. 구미시는 정부와 협의해 대회를 준비하고 인천대회에 이어 북한 선수단 참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회가 열리면 산업도시 구미가 문화체육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한 3천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런 지역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구미의 도시 브랜드를 전 아시아에 마케팅하는 효과가 되게 돼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기간은 2년 반. 짧은 준비 기간 동안 45개 나라에서 오는 1,200여 명의 선수단의 숙박과 주경기장 시설 보완 등 숙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서울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5일 서울암공원 안내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에서는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어린이와 가족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보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7년 창단한 단체로 국내외 많은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 유명 곡과 함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징글벨 등 캐럴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미술품의 경매는 17세기에서 18세기 서유럽에서 일반인에게 작품을 파는 수단의 하나로 보편화됐는데요. 19세기 이후부터는 특정 수집가의 매매, 화가 개인의 매매 혹은 미술상 상호 간의 작품 교환 수단으로 각종 경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역대 경매 최고가 작품 탑5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대 미술품 경매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힌 작품들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5위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선 5위와 4위는 아베데오 모딜리아니의 누드 작품들이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네. 네, 먼저 5위 작품은 모딜리아니가 그린 여성의 누드화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작품인 동시에 모딜리아니가 모델의 발까지 포함해 전신 누드로 그린 몇 점 안 되는 작품입니다. 예. 또 이 작품은 모딜리아니의 개인전에서 한 번 전시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요. 당시에 누드화를 전시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전시를 중단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 작품에도 많은 스토리가 얽혀 있죠. 네, 또 보시는 것처럼 인물을 길쭉하게 묘사하는 화풍은 모딜리아니의 상징입니다. 네. 네, 또 공허한 눈동자의 여인을 주로 그렸는데요. 이 모딜리아니의 삶은 빈곤하고 또 자기 파괴적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자랐지만 파리에서 대부분 경력을 보냈고요. 청소년기에 마약에 손을 대면서 일찍이 피폐한 일상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잔 에피테른이라는 모델을 만나면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35세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고요. 이 잔 에피테르는 이 소식을 듣고 임신한 상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어깨 너머로 시선을 둔 누드의 모델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약 1억 5,700만 달러, 한화 1,682억 원에 낙찰됩니다. 네, 저는 모딜리아니 작품을 보면서 우아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위 작품도 소개해 주시죠. 네, 4위는 같은 작가의 작품인 누워있는 누드인데요. 2015년 11월에 뉴욕의 록펠러 프라자에서 진행된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7,040만 달러로 한화 약 1,97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 모딜리아니가 1917년에 작업했고요.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작품인데 나체의 여인이 붉은색의 소파 위에 누워있는 작품입니다. 소파와 푸른 빛의 쿠션 색감이 대비를 이루고요. 여인의 신체 곡선과 작품의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는 작품입니다. 네. 1억 달러로 시작해서 경매가 시작한 지 9분 만에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뛰었다고 하고요. 이 작품은 기존에 이탈리아의 컬렉터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낙찰자는 중국인 부부로 상해에 있는 개인 박물관을 위해서 소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2배나 뛰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위가 한 2천억 원 가까이 벌써 올라갔는데 네. 이제 3위는 어떤 작품인가요? 네, 3위는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입니다. 2016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 약 2,217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1955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색감이 무척 다채롭죠. 피카소는 입체파의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사물을 한 방에서만 본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에서 본 모습을 평면에 담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사물이 우리가 아는 모습이 아니라 조각조각 잘렸다가 섞여서 붙여진 것처럼 그려지는데요. 이 알제의 여인들은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외젠 들라크루아가 그렸던 동명의 작품을 피카소가 재해석해서 그린 15개의 연작 중 마지막 버전의 작품입니다. 2015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 약 1,956억 원에 낙찰됐고요. 전 카타르 총리가 소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경매 전에는 미국의 한 컬렉터가 소장했는데요.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된 이력이 있고 또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에서 2012년에 전시되고 난 후에 2015년 경매에서 출품돼서 역대 3위의 낙찰가를 기록한 겁니다. 네, 이렇듯이 작품이 전시됐던 이력도 작품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피카소 작품이 탑5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 최근까지 2위였는데요. 그 기록이 바로 올해 5월에 깨졌습니다. 앤디 워홀이 그 기록을 깬 주인공인데요. 샷세이지 블루 메릴린이라는 작품입니다. 올해 5월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 약 2,485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작품은 마릴린 먼로가 사망한 지 2년 뒤인 1964년에 그려진 5장의 마릴린 먼로 초상화 중 한 점입니다. 이 5개의 초상화 시리즈는 1953년에 마릴린 먼로가 출연했던 나이아가라라는 영화의 홍보 사진을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한 건데요. 무엇보다 이 작품이 한층 더 유명세를 얻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앤디 워홀의 스튜디오에 침입해서 이 먼로 초상화 시리즈 5장 중 2장에 총을 쏜 일화가 있었고요. 그때 5장 중 살아남은 초상화 3점 중 1점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총상을 입은 작품들은 보수됐고요. 이 해프닝 때문에 이 작품 시리즈에 샷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또 이 작품이 가치 있는 이유는요. 마릴린 먼로를 묘사한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먼로의 특징을 잘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바로 노란 머리와 하얀 치아 그리고 붉은 입술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유니크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피카소를 밀어내고 2위에 오른 게 바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총알을 피한 작품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인데요.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요? 네, 마지막은 이제 대가 중의 대가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입니다. 네, 번역하면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이 작품은 30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 약 5,500억 원에 낙찰해서 엄청난 이슈였죠. 이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장관이면서 또 국왕의 조카이기도 한데요. 당시 32살의 나이로 문화부의 초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남자 모나리자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모나리자와 비교해보면 다빈치 특유의 기법이죠. 스푸마토 기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네. 이 스푸마토 기법은 연기처럼 흐릿하게 묘사되는 걸 뜻하는데요. 이 몽환적인 분위기와 흐릿흐릿한 윤곽선이 특징입니다. 살바토르 문디에서도 비슷한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오지 않나 싶는데 1위에 역시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 경매가를 기록한 살바토르 문디 작품 스푸마토 기법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외에도 알려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세상의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진 이 작품에 그려진 인물은 예수입니다. 이 르네상스식의 복장을 하고 투명한 구슬을 들고 있는데요. 옷의 주름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손가락의 모양, 검지와 중지를 살짝 겹친 이 제스처는 축복을 내리는 표현입니다. 또 왼손에 들고 있는 투명한 구슬은 우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2017년에 진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덧칠이 너무 많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복원하기 전에 원화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고요. 이런 이유로 다빈치가 온전히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일부 작업에 참여만 한 정도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왼손의 구슬 때문입니다. 투명한 구슬인데 과학적 지식대로라면 구슬을 통과한 손바닥이 왜곡되어서 구슬 윗부분에 상이 맺혀야 되는데 반대로 똑바로 그려져 있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이기도 했던 다빈치가 그걸 몰랐을 리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여러 논란 끝에 2018년에 진품으로 인정받게 됐고요. 최근에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요. 경매 이후에 루브르의 아부다비관에 이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미뤄지다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작품의 행방이 좀 묘연하다는 이야기와 또 왕자의 초호화 요트에 걸려서 바다 위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 가장 비싼 작품이라 이런 스캔들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미술품 가격이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서 그중에 가장 비싼 건 뭘까 이제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순위를 잘 정리해 주셨군요. 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부끼리 심혈관 건강지표가 일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의대 김현창 교수팀은 중년 부부 6천여 쌍을 대상으로 흡연과 운동, 식습관 등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지표 7가지를 평가한 결과 아내의 심혈관 건강지표가 좋으면 남편도 좋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1.49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심혈관 건강지표가 좋을 때 아내가 함께 좋을 가능성도 1.46배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심혈관 건강 문제가 생긴다면 배우자도 심혈관 건강 지표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 유발 인자를 기존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양대 남진우 교수팀은 1000명의 유전자에서 암 유발과 관련이 있는 특정 인자를 찾아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결과 기존처럼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전자의 0.5%에 해당하는 부위만 분석해서 암 유발 인자를 찾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에 24시간 넘게 걸렸던 암 유발 인자 확인을 2시간 만에 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결과 정확도도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상회의 참가자들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석사과정 강성준 씨가 개발한 이번 기술은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라이더 카메라가 서로 다른 두 공간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공간 정보를 재결합해 마치 모니터를 기준으로 참가자들이 마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강 씨는 참가자가 모니터를 보는 방향에 따라 화면에도 변화가 생겨 입체감이 느껴진다며 이번 기술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모양을 변형해도 폭발 위험이 없는 전고체 2차 전지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이전해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기술은 폭발 위험이 있는 기존 2차 전지 속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해서 전지를 구기거나 자르더라도 정상 작동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기술은 KBSI 역대 최고액인 정액 기술료 239억 원 지급 조건으로 국내 배터리 기술 개발 전문 기업 솔리드앤ES에 이전됩니다. 무심코 집을 나서다 깜짝 놀랄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날씨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외투뿐 아니라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